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잠실 서울비뇨기학과 장진석이고요. 네, 여의도 서울 N비뇨기학과 연재승입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선생님도 잘 지내셨죠? 덕분에 네. 별거 없었죠?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두워서 출근하기 더 싫어지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뭐 요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서서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네, 어제 춘천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네. 오늘 그 갱년기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달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남성 호르몬 수치 올리는데 뭐 근력 운동도 도움되고 뭐 운동이라면 다 좋지만 유산소도 도움이 많이 유산소 됩니까? 운동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한 3개월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원내에서 피를 뽑아서 체크를 하는데 달리기 시작하고 한 5개월쯤 됐는데 네. 되게 올랐어요. 아이고. 실제 축하드립니다. 유경험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좀 신체의 변화도 있으신가요? 뭐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몸도 좀 가뿐하고. 저는 주로 새벽에 뛰거든요. 그래서 어제 춘천에 가서 한 2만 명 넘게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 네. 그래서 거기에 뭐 8시쯤 집결을 하니까 한 6시쯤 떠나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대단하다. 그렇게 축제 분위기고 즐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신나게. 정말 뭐 특별한 기구도 쓰지 않고 인간이 네. 진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정말 신발 한 켤레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부럽습니다. 네, 아직은 청춘이다님 반갑습니다. 뭐 들어오실 때까지 그냥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요새 달리기를 시작해서 살도 좀 빠지고 어제 그 춘천 마라톤 대회 나가서 열심히 뛰고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남성 갱년기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뭐 비욘드 채널이나 제 닥터공의 비뇨기학 채널에서도 갱년기 관련해서는 몇 번 같이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고요. 주로 그 예전에 다뤘던 내용은 환자분들 입장에서 남성 갱년기란 도대체 뭐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증상들이 있고, 어떨 때 검사를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이드라인 말 그대로 그 미국 비뇨의학회에서 나온 AUA 가이드라인, 테스토스테론 디피션시, 남성 갱년기, 네. 남성 호르몬 결핍증에 대해서 뭐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거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클리니션 어떤 그 의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어떤 상담을 환자분과 하고 치료를 어떻게 끌어나가라 이런 지침서 같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들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내분비학회, 유럽 소사이어티 오브 엔도크리놀로지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고 환자분들께서 남성 갱년기, 남성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꾸준히 궁금해하시고 찾아들 오시고 하는데요. 자주 듣는 질문들을 일단 쭉 한번 읽어보고요. 내용을 정리해보고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질문들과 함께 기존에 지금 정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꼭 그 남성 호르몬 또는 남성 갱년기에 관한 질문이 아니시더라도 뭐 비뇨의학 전반에 대해서 뭐 성병이건 요로결석이건 뭐 여성 배뇨장애건 다 좋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중간중간 답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군요. 3년 전 남성 호르몬 검사 9.16.
올해는 11.9, 나이 연령은 이제 46세이신데 높게 나온 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치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을 이제 그 혈중 농도에 희석해 보았을 때, 요 1회 단위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고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300, 500 이런 단위로 나오는 거는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인데 결국 이제 100배 차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9.26. 보통 이제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5에서 뭐 8.4 정도를 그냥 정상 레인지로 보긴 하고요. 50세 넘어가면은 1.9에서 7점 몇 정도를 정상으로 보긴 하는데 매우 높으신 편이죠. 그 우스개로 알려져 있는 뭐 이거는 그냥 우스개긴 하겠지만 예전에 뭐 신동엽 씨가 검사를 했더니 7점 몇이 나오시고 뭐 김종국 씨가 검사를 했더니 8점 몇이 나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것 같은데 이분은 그마저도 상회하는 정도로 아무튼 어퍼 리미트를 조금 넘으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주 훌륭하십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갱년기는 참 찾아올 일이 별로 없겠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은데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간혹 이 호르몬 시스템을 관장하는 축 어딘가에 있는 뭐 시상하부 뇌하수체 쪽의 어떤 종양이라든가 혹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고안에서 그 라이디히 셀이라는 세포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부신에서도 남성 호르몬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매우 드뭅니다만 부신 쪽의 어떤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레인지에서는 그냥 높아서 좋으시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다시 한번 답신을 드릴 거라서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 건강에 관심 많은 30대 후반 남성 호르몬 수치가 5.15 이 정도면 운동으로 근육량 늘리는데 문제 없을까요? 최근 4개월간 12kg 감량했고요. 네. 이렇게 운동하니 욕심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네, 뭐 그 좋은 상태이신 것 같고 뭐 그 생활 습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호르몬 치료와 병행해서 뭐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수분 섭취, 수면도 충분히 취하시고 흡연 같은 거 줄이시고 또 뭐 안 좋은 것들이 뭐 통근 시간이 길다 뭐 이런 것도 안 좋은 걸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서 지내시면 큰 문제 없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28세인데 5.7 정자 2억 마리. 근데 몇 달 뒤 다른 데서 하니까 3.9, 2.9 왔다 갔다 하시는데 말씀에 다 적혀 있네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면이 당연히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약간 맥동성으로 하루에 특히 오전 이른 시각에 한번 뿜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쭉 가기 때문에요. 하루 중 어느 시점에 검사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실 거 없고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8세 5.7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스스로 믿고 재밌게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병원에서 3.9, 2.9 나왔는데 이것도 측정한 장비 그리고 일중 변화가 크다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변화가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 아직은 청춘이다님 그리고 평안한 가을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어떤 분께서는 비만으로 인해 감소된 남성 호르몬은 정상 체중이 되고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20대 초반이십니다. 그리고 73세 되시는 질문자분은 뭐 팔다리 근육 좋고 남성 호르몬 수치 체크했더니 70대신데 7.6이 나오셨습니다. 좋은 현상인가요? 뭐 아주 훌륭하고 축하드릴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20대 초반 위에 질문 주신 분도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자가 노력을 통해서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0대 이후에는 매년 한 1에서 3%씩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뭐 그 이후에도 노력을 통해서 유지 또는 어느 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 초반이시라면은 어떤 그런 습관 교정을 통해서 많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는 1.4가 나왔다.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하시고 힘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맞을 수 있나요? 아마 남성 호르몬 주사 치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주무셔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게 또 그런 거의 특징일 수 있겠는데 이분은 연령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씀은 좀 젊은 분 같기도 한데 그냥 업무가 과중해서 생긴 어떤 만성 피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1.4면은 당연히 총체적 난국이면은 맞춰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재반 사항을 이따가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고민해 보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남성 호르몬 치료나 여기서는 쭉 읊어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꼭지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일단 그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라고 해서 무조건 맞을 것도 아니고 뭐 재검을 일단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말씀을 드릴 거고 7.5인데 여기 보면 다 40대, 50대 9점대인데 저 지금 39. 의학적으로는 정상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바이아스, 뒤틀림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뭐 40대, 50대 뭐가 9인가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일 거고 아마 이제 오해죠, 오해. 네. 나중에 예전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에 보면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메디안 밸류, 중앙값, 남성 호르몬 수치의 중앙값이 통계적으로 연구된 게 있거든요. 아산병원 비뇨기학과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 대략 한 40세라고 치면은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면은 거의 평균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4.0에서 5.0. 그리고 정상 범주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 2점대 후반부터 한 8점대까지를 보통 정상값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밸류가 40대 이후에는 서서히 약간 그 우하향 곡선을 서서히 이제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네. 34살 남성 호르몬 수치 3.6. 호르몬 주사도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마다 얘기가 갈리는 게 주사 시 고환이 퇴화돼 영구 불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출산 시기에만 약 끊으면 불임해서 다시 회복된다. 3번 기형아 가능성이 있다. 4번 임신과는 상관없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아직 미혼이시지만 나중에 출산을 하고 싶거든요. 요게 흔히 병원 현장에서 겪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미혼이거나 젊은 남성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남성분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데 성욕 감퇴가 있거나 발기력 저하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피 검사를 해봤더니 우연히 낮게 나왔다. 이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34세인데 일단 3.6 뭐 여러 번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특별한 증상 없이 그래도 정상 레인지라는 거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고고익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이 물론 이제 변동폭도 있겠지만 정상 레인지 안에서 나의 각종 장기들이 그 남성 호르몬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면서 관리 별다른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무조건 높은 거를 향해서 지향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인가 이분이 그냥 증상도 없는데 우연찮게 3.6 나왔다고 해서 주사를 맞을 것인가 이것부터도 일단 좀 다른 얘기가 되고 그리고 남성을 주사를 맞으면은 정자를 생성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조금 영향은 받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일단은 맞지는 않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 아마 6개월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인성 남성 호르몬을 끊으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임신 가능을 좀 회복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그 중에 몇 %였죠? 10% 정도는 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긴 해서요. 기형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혼이거나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남성분께는 남성 호르몬 치료를 웬만하면 권하지 않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작용 설명을 다 드리면은 웬만하면 잘 맞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에 임신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다. 그럴 땐 절대로 맞으면 안 될 거고요. 미혼이거나 임신 계획은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라면은 현재의 어떤 증상 개선을 위해서
네비도나 예나스테론 같은 주사 치료를 시행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계속 맞다 보면은 1번 여기 나온 대로 고환이 퇴화까지는 아니지만 고환 사이즈가 작아질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어떤 그 음성 되먹이 기전으로 인해서 고환이 실제로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네, 좀 이제 쉬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니글렉트하면서 게을리하면서 정자 생성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임신을 계획하겠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주사 맞던 또는 뭐 복용하던 치료를 중단을 하면은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3분의 2에서 회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1년 정도 끊으면 한 90%에서 회복을 하는데 그러면 10%가 남잖아요. 그건 1년이 지나도 10%는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많은 연구에서는 2년이 지나면 거의 99% 거의 100%까지 돌아온대더라 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찜찜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주사 치료 여부를 충분히 카운셀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회복 관련해서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금주, 금연,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면 발기 저하 및 호르몬 수치 개선이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네. 운동과 음식만으로는 호르몬 수치 정상 범위로 복귀가 힘들까요? 뭐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 평안한 가을님이 2.8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요 내용하고 똑같네요. 그렇네요. 40살인데 연세는 모르겠지만 평안한 네. 가을님은 남성 호르몬 2.8 나와서 네비도 주사 맞았습니다. 평생 맞아야 되는지 운동 시기로 끊을 수 있는지 이거는 의학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이게 뭐 보험이 되냐 비용은 얼마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 치료 주사들은 우리가 다루는 갱년기에 있어서는 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일 거예요. 비급여 항목이니까 비용이 꽤 비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 비용 측면 잘 고려해 보고 뭐 한 사이클에 보통 제 경우에는 뭐 4번을 1년 동안 한 10에서 14주 간격이니까 1년에 4번을 맞추는데 한 사이클 끝나고 나서 전후 혈액 검사 비교를 해보고 호르몬 수치도 좀 올랐고 증상 개선도 있었다라고 치면은 좀 쉬어보는 것도 괜찮죠. 휴지기를 가져보고 계속 맞는 걸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비용도 그렇고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러면 쉬어보면서 운동과 시기를 열심히 하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40살이시니까 아직 젊으시니까요. 평생 맞아 버리는 것보다는 운동과 시기와 숙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왕성한 성관계도 하시면 나의 고환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서 외인성이 아니라 내인성, 나의 테스토스테론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했던 거고. 네. TRT 남성 호르몬 대체 요법 치료를 시작하고 중단하게 되면 다시 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1년째 네비도 치료 테스토스테론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인데요. 남성 호르몬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며 살고 싶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언젠가는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가이드라인 상에도 또 임상 의사들도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제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고 비용을 감당하실 만한 분들은 저희 병원에서도 계속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한 4, 5년째 만든 분도 있고 물론 중간중간 체크는 꼭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뭐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전립선 수치도 따져보고 혈구 수치, 약간 어떤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가면서 헤모글로빈 수치하고요. 적혈구 증다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뭐 그로 인해서 뭐 혈전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런 것들 따져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원래 있던 분들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뭐 경우도 있고 드물지만 약간 여성형 유방? 남자인데 가슴이 좀 튀어나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환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게 싫다. 이런 것들도 다 중단을 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호르몬 치료를 했고 수치도 올라갔는데 나는 뭐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똑같아. 전과 동. 뭐 이러면은 당연히 그때는 중단을 해야 되는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는데 뭐 그 외에도 급격한 피로감이 오는 거, 잠이 잘 오지 않는 거,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도 그 무력감, 잠을 잘 못 자고 뭐 이런 증상을 네.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 그 질문인데 여러 가지 증상들, 수면장애, 복부 비만, 무기력증, 뭐 심지어는 뭐 어머니를 정말 심각하게 의심하고 짜증내고 괴롭게 네. 하십니다. 분노 조절이 불가능, 의처증, 우울증, 분노로 인한 안면 홍조. 그래서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게 갱년기 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저하된 것이 일조할 수도 있고, 근데 딱 보셔도 수면장애, 뭐 의처증, 분노 조절 장애, 우울감, 이게 당연히 갱년기로만 인한 증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정신건강의학과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신경과적인 요인, 뭐 그런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연히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가 하나의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정해지기보다는 어떤 게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될 수 있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증상이 있을 때 당연히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걸맞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진짜 갱년기 자체는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맞으실 수 있는 분은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한번 맞아볼 수 있겠고, 그게 플라시보가 되었든 아니면 진짜가 되었든 여러모로 개선이 되었다 그러면은 정말 다행인 일이죠. 치료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겠고, 맞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 동이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또 다른 원인들도 복합적으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갱년기 치료는 주치의 선생님의 어떤 성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약간 뭐랄까요, 책임회피성,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평가를 다 따져보고, 남성 갱년기에 의한 이거를 맞으면은 우울감이 해결된다, 또는 이 주사만 맞으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드리지 않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뭐 그 스타일상 항상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근데 맞아서 좋아지시는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 많아요. 이거를 기대한 게 아닌데 안면 홍조가 좋아지고 수면 장애가, 잠을 푹 잔다, 뭐 이런 것들, 감정 기복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우연찮게 경험하시게 되고, 메인은 원래는 성욕 감퇴나 뭐 발기력 저하, 뭐 매사에 활력이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맞게 되는 경우가 저희 병원에는 많은데,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좋아졌네요 하고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 맞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비욘디 채널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있고, 지금 보여드린 몇 장의 슬라이드는 이전에 제가 PPT 작업했을 때 제가 좋아했던 슬라이드들이라서 한번 다시 그 환기를 시키려고 그 갖고 왔고요. 뭐 1년에 한 40세 이상에서 1에서 3%씩 떨어지고,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이란 게 무슨 작용을 하는 거니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고환이나 부신에서 보통 생성이 되고, 우리가 사춘기 때 성장기에는 남자의 어떤 2차 성징에 관여를 해서 뭐 남성 생식기의 발달에 관여를 하고, 변성기, 목소리 변화에도 관여를 할 수 있고, 체모 이런 거에 연관성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성인에서는 뭐 정자 생성, 또 성기능, 성에 대한 욕구, 근육량, 골밀도, 여러 가지 측면, 삶의 질, 수면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전후에서 피크를 치고 한 40대부터 매년 1에서 3%씩 감소를 하고, 일중 변화, 다이어널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오전에 보통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컨디션이나 또 계절성 변화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도 이거 설문지를 쓰시나요? 아니요. 그냥 여쭤보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그 설문지를 제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따가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가 yes or no로 그 체크하는 설문지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도라고 하면은 민감도, 센시티비티와 특이도, 스피시피시티가 낮기 때문에 어떤 진단적 가치로서 툴을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용들은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 갱년기를 진단함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증상들과 더불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낮을 때 우리가 진단명을 붙이고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쳐놓은 1번, 7번 10가지 항목 중에서 성기능 관련한 성욕감퇴, 발기력에 대한 게 있으면 일단 갱년기로 의심된 증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증상들 중에서 3개 이상인가요? 이런 게 있으면은 갱년기에 접어드는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를 오늘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뭐 AMS 설문지, 아담 설문지와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한 17가지 항목인데요. 여기서는 대략 3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있고, 뭐 육체적인 증상,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감소가 있거나 뭐 지구력 감소가 있는지, 체모가 좀 빠졌는지, 쉽게 피로하거나 비만해지는지, 뭐 그 다음에 2번째는 어떤 인지 기능이나 심리적인 정신건강의학적인 증상들, 뭐 예를 들어 우울감, 인지력 저하, 감정 기복이 있다, 뭐 기억력 감퇴. 근데 마지막에 섹슈얼 심텀, 성적인 증상으로는 역시나 성욕 감퇴나 발기력 저하 등이 있는지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가이드라인상에는 없는데 나름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할 수 있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발적으로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만하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것들이 남성 호르몬 저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생활 습관으로는 뭐 수면 장애나 뭐 스트레스, 긴 통근 시간, 흡연, 음주,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됩니다. 수면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비만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근육량이 줄고 지방 축적이 늘어나면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시기별로 뭐 성욕, 매사의 활력 증가가 한 3에서 6주 차부터 오고, 뭐 이로 인한 삶의 질, QOL이 증진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뭐 오게 되고, 발기력 사정 기능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호전된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뭐 골밀도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다만 어떤 그 심혈관계 질환, 그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서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 위험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거의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인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좋아지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 좀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부작용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드름이나 체모가 증가할 수 있고, 코골이 악화될 수 있고, 여성형 유방, 가슴이 나온다니 고환 크기 감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시적으로 난임, 불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기, 전립선 암이 진단돼서 수술 받으신 이후에 또는 전립선암이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남성 유방암 진단된 경우에서 하지 않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어떤 심혈관계 질환이 진단이 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임신 계획 중인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분비학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남성 갱년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보고요. 질문들을 조금 정리해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30분 정도 흘렀으니까요. 네. 아직은 청춘이다. 청춘이니 예. 네, 50대 중반이시군요. 추위도 자주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그 이외의 갱년기 증세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극복하는 약은 만약에 갱년기가 맞다면은 우선 내가 숙면, 근력 운동, 아까 유산소 운동, 그리고 왕성한 성관계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서 내 남성 호르몬을 키워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견디시기 힘드시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 당연히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하셔서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적용된다면은 이런저런 불편 증상과 남성 호르몬의 기준치보다 저하된 게 종합되면은 한번 저희가 치료가 될지 아닐지 한번 조심스럽게 금기 사항이 없다면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죠. 네, 평안한 가을님 아까 2.8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치료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효과와 치료 또 비용에 대한 걸 고려하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맞으시면 되는데 한 번 맞았다고 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뭐 가이드라인상에서는 첫 번째 맞고 한 4주 지나서 2회차를 맞고 그 다음부터는 한 10주 전후 간격으로 해서 맞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그 각 의사들의 경험에 따라서 뭐 편차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제 경우에는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한 2달 뒤에 맞고 그 다음마다는 3개월마다 맞는데 한 4번 맞고 나서 피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꼭 4번을 무조건 맞아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고요. 한 2번 맞고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효과를 따져가면서 유불리를 따져서 치료를 하셔야 될 거고요. 주사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는 다양하겠죠. 그래서 아까 남성 갱년기의 어떤 증상들 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설문지의 내용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흔히들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40대 중반이시면 아직 젊으시고요. 보통 50대나 60대 분들이 맞으실 때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뭐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뭐 하나 콕 집어서 이거 하나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보다 뭐 운동하는데 근육이 좀 잘 붙고 몸이 좀 가뿐하고 뭐 여러모로 컨디션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휴상천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어디에 관여한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고안에서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남성성의 2차 성징부터 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러 장기에 작용해서 뭐 삶의 질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남자 연예인들이 여기 목숨 걸던데요. 뭐 진심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그 방송적인 장치일 수도 있겠죠. 약간 재미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5에서 8.4 정상이라고 했을 때 8이 무조건 미덕이고 4가 나오면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죠. 정상 레벨이란 거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의 각 장기들이 그거를 적당히 효율적으로 잘 써서 아까 나왔던 그런 증상에 해당하는 뭐 운동을 하면 근육도 잘 붙고 잠도 잘 자고 별다른 불만사항도 없고 잘 지내는 게 유지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제 50대, 60대, 70대 되면서도 꾸준히 큰 불편 없이 남성 호르몬 적어지긴 하겠지만 그 적은 양 가지고도 내가 불편한 증상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적당한 굵기로 길게 가는 거라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막 7, 8 이런 게 절대적인 미덕이 되어서 그거를 신봉하고 막 높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에 쌓이는 거 오히려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덧붙이자면은 휴상천의 세상님 그 남자 연예인들 TV에서 보면 목숨 걸던데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한 4번은 찍은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이슈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액 검사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 비뇨의학과에서 뭐 사실 그 예능 같은 데서 촬영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성병 관련해서 찍을 것도 아니고 요실금 찍을 것도 아니고 전립선암, 비대증을 찍을 것도 아니고 그게 예능이라면요. 연예인분들이 나오는. 그래서 약간 그 어떤 작가님들이 제시하는 그 컨셉이 거기에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로 이걸 하는데 예전에 뭐 허재 감독님, 홍성훈님, 뭐 그 다음에 얼마 전엔 시미켄님 운동 많이 하는 누구죠? 시미켄. 그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 선수. 그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찍었는데 이게 운동 능력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 그 연예인 중에 뭐 김종국님이나 뭐 윤성빈 선수 같은 분이 월등히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내재되어 있는 나만의 체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4 정도였던 사람이 6이 된 거하고 원래 태생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 절대 비교하는 것은 일단 옳지가 않고
그래서 정액량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뭐 정자왕에 대한 뭐 이슈, 뭐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누가 더 높냐, 그거는 사실 약간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상 범주에 있냐 아니냐 정도를 목표로 하고서 하는 것이 일반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는 맞지 네. 않을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네. 일단 그 밑에 질문들은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오늘 주제와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이따 모아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AUA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한 31개의 내용을 제시를 하는데, 진단부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남성 갱년기를 진단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컷오프 밸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 메이오 클리닉 위주로 해서 발표한 이 논문은 시스테믹 리뷰거든요. 다양한 공신력 있는 논문들을 섞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을 다시 한 거죠. 그랬을 때 뭐 어떤 데서는 그 2.5 한국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3.0이나 2.5로 제시하는데 3.0으로 제시하는데 3.5로 한 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3.0 정도로 했을 때 조금 뭐 어떤 유의미한 그 진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레이드를 A, B, C로 나눴는데 네.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어떤 공신력이 있는 strong, 뭐 moderate, C 정도 되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레커멘데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3.0 정도로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떨어졌을 때 갱년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물론 세 번째에 있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고 증상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증상이 없고 3.0 미만이면은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이른 아침에 2번, 다른 날짜에 2번을 체크해 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네. 남성 호르몬 수치 한번 체크하러 비뇨의학과에 2번 오시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는 이른 오전에 가급적 검사는 권해드리되 한 번 값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뭐 갱년기를 진단 목적으로 하기인 거 외에도 빈혈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든지, 뭐 골밀도가 감소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뭐 항암 치료 중이나 뭐 고환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경우, 또 특히 남성 난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치료는 또 아까 여기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 300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300보다 높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갱년기에 대한 증상들이 너무 심하면 350 이상에서도 상담 후에 치료를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치는 사실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맨 마지막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설문지는 어떤 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데피니트한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도록 한다.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임상 의사와 환자와의 상담 내용, 증상의 어떤 부합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지 문항에서 yes, no로만 했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진단은 그렇고. 뭐 그 외에 남성 호르몬 수치만 체크를 하면 되냐, 아니면 뭐 어떤 동반 검사 같은 걸 시행할 건 없는지를 봤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있으면 뭐 황체 형성 호르몬, LH, 루티나이징 호르몬이란 걸 같이 봐서 어떤 그 근본적인 호르몬 축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호르몬 수치, 테스토스테론이 낮은데 그 뭐 대개는 그 황체 형성 호르몬이 높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뭐 체크를 해서 우리가 뇌하 수치에 무슨 선종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지 어떤 호르몬 축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가입 능력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하실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보는 거기도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 중에서 이분이 너무 혈색소가 높고 피가 좀 그 빈혈의 반대말이죠. 너무 끈적하고 해서 남성 호르몬 치료하면 그게 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전립선 암이나 이런 거를 아까 뭐 그 유방암이든 남성의 전립선 암이든 그 성호르몬에 먹고 자라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암종이 없는데 만들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었을 때는 그
그 남성 호르몬을 주입했을 때 걔들에게 먹이를 주는 셈이어서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그 전립선 암에 관련한 뭐 PSA 수치라든가 이런저런 거를 먼저 그 호르몬 치료하기 전에 체크할 체크리스트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그냥 그 개념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후보군 캔디데이트를 잘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엄한 사람 치료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일정 이하 수준으로 낮은 사람들한테 치료를 권하되 2번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적응증, 그러니까 컨트라인디케이션,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특정 암종이 의심되거나 임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어떤 적혈구 증다증이 있어서 호르몬 치료 이후에 더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람들, 그리고 PSA라고 하는 전립선 암의 표지자가 높아서 혹시라도 전립선 암의 리스크를 올릴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는 꼭 카운셀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고려사항들인데요. 뭐 첫 번째부터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은 그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심혈관계 질환의 어떤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가 어떤 그 위험도가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는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크게 상관이 없거나 아직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였고,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르몬 치료 TRT를 함으로써 발기력, 이렉타일 디스펑션, 그 다음에 성욕 감퇴, 빈혈이나 골밀도 감소, 뭐 등등, 뭐 우울감 등의 개선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호르몬 치료는 역시나 뭐 어떤 인지 기능이나 당뇨의 어떤 지표 개선, 활력, 피로, 뭐 고지혈증 같은 리피드 프로파일의 개선, 삶의 질적인 측면을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친 거. 그래서 중요한 게 항상 이 임신과 관련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불임 또는 난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치의와 상의 후에 치료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전립선 암이 새롭게 진행하거나 발전한다는 근거는 없음. 옛날에 한 40년 전, 30년 전 학설에서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은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신규로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성은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정맥의 어떤 정맥 혈전증 같은 이벤트를 올리지는 연관성은 없다라고 연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치료와 더불어서 또는 치료를 안 하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동반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는 예전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다 좀 사라지고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올라갈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몇 방울의 로션, 남성 호르몬 로션을 몸에 이렇게 발라서 그 피부를 통해 흡수하게 한다는 그런 방식도 있었는데, 그거는 피부에 염증이나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아까 네비도 혹은 예나스테론 이렇게 뭐 2, 3주 내지는 3개월 가는 그게 너무나 강력하고 편하다 보니까 요새는 거의 주사제 사용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요, 빠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트리트먼트의 골,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점은 그 미드 털타일이니까 중위 3분위 값이죠. 3등분했을 때 중간값 정도인 4.5에서 6.0 정도를 목표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절대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금기로 꼭 설명을 해라. 그리고 3에서 6개월 이내에 어떤 심혈관 질환의 이벤트가 있었다면은 꼭 설명을 하고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거의 치료는 통일이 돼서 경구약제는 간독성 때문에 거의 사장이 돼서 출하도 안 되고 있고요. 뭐 크림이나 젤 타입이 좀 있었지만
뭐 여성한테 그 전달되거나 transferency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이한테 전달되는 위험성이 있고 옷에 닿았을 때 빨래를 해도 한 10% 내외는 남아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여성한테 남성 호르몬 패치나 젤 타입이 전달이 되면 많은 위험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요즘도 많이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그냥 그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commercially manufactured tea, 뭐 복합 제제들, 운동 보조제로 판매되는 것들은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주사제를 치료하는 것이 요즘은 일반적입니다. 2가지 제제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추적 관찰은 6에서 12개월마다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에 뭐 수치가 올랐더라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한테는 중단을 권유해라. 수치가 많이 안 오르는 경우에도 중단을 권유할 수 있고 수치는 올렸는데 치료 후에 나는 좋아진 걸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굳이 권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 추가적인 설명은 뭐 제 채널이나 이런 데다 올려주시면 또 다음에 방송 때 갈무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요새 실시간 댓글이나 이런 걸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따라드리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몇 개 답신을 드릴게요. 일단 보이는 대로 아이리스 00님 전립선 비대증 있으셔서 하루날디 복용 중이신데 혈압이 자꾸 낮아지는데 전립선 약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과 함께 원래 혈압약으로 개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는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자주 내려간다면은 꼭 내과 선생님,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변경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혈압의 그 작용을 좀 덜하는 전립선 약으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혈압약을 조금 다른 제재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보이는 거 빨리 답을 주시죠. 엔젤님, 여성이나 남성들 요실금 약은 어떤 걸 먹나요? 요실금은 크게 2가지죠. 그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수축해서 싸버리는 그런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약을 먹고 카페인을 줄이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약물 치료를 도모해 볼 수 있는데요. 배에 힘들어갈 때 재채기 하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크게 웃거나 할 때 새는 스트레스, 복압성 요실금은 수술이 결국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로 치료해야 됩니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요실금은 잘 없고 특별하게 전립선 암 수술 같은 거 하신 분이 아니면 그게 소변을 못 보아서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우는 있겠지만요. 그런 분들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되게 됩니다. 여성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케겔 운동 요실금이 생겨버려도 도움은 되시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카롱님, 정관 수술 후 수술 부위 관리 병원마다 가이드가 다른데 정관 수술 뭐 수술 병원마다 약간 다르긴 저는 구멍을 하나 작게 뚫어서 하거든요. 5, 6mm 정도. 밴드 저희는 그냥 설명드릴 때 그냥 압박해서 밴드 붙여놓고 며칠 지나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너덜너덜해지면서. 그럼 그냥 두시면 돼요. 저도 집에 있는 연고 좀 바르시거나 후시딘 같은 연고 발라두셔도 되고 소독 굳이 안 하셔도 음낭 부위의 어떤 그 거죽이 두껍기도 하고 금방 잘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두면은 우리가 째거나 꼬매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들러붙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술하고 시간이 경과됐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딱딱하게 굳거나 피멍이 들거나 심해지면은 꼭 수술하신 병원에 연락해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개는 시간 지나면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젤님, 60세 남편분 걱정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증상은 크게 없는데 검진을 해봐야 될까? 이게 이제 건강검진을 조금 높은 레벨로 하셔서 전립선 암에 관련한 혈액 검사, 그 종양표지자 PSA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까지도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국가에서 해주는 가장 기본 건강검진에는 PSA 같은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하신 적이 최근 몇 년간 없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 정도는 소변 적당히 참으신 상태로 가까운 비뇨기과 한번 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거 권하면은 아주 좋죠. 건강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60세시면은 주기적으로 전립선 암 수치 체크 PSA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이 진짜 없어 빠르게 하겠습니다. 썰님, 급박료가 콩팥에 영향을 미치나요? 별로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 없을 것 같고요. 여행과 영화님, 귀두 부분 요도 안으로 스텐트 소재 긴 막대를 이렇게 넣는 거는 무슨 의도일까요? 그게 뭐죠? 발기부전 수술일까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귀두 부분
요도 안으로 스텐트 양쪽에 2개를 넣었다면은 투피스 2조각 보형물이 아닐까 싶고요. 발기가 안 되는 분들께 철사 같은 심지를 박아서 심지를 박아주고 부목처럼요. 관기할 때 잘 쓰시라고 만들어드리는 2조각인 것 같고 펌프질에서 넣는 3조각 보형물도 있고요. 네. 네. 이제 완소남님 전립선염 있으면 성욕도 줄고 갱년기가 빨리 오는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립선염은 난치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립선염에 대해서는 몇 번이고 그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전립선염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하시죠. 한번. 다음번에 나올 네. 때. 네.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이렇게 봐주셨는데 다 네. 답변 못 드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이맘때쯤 월요일 밤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평온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